목요일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무쌍한 일들도 꽤 있었고 또 여기에 따른 해석들이나 또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인용이 됐고 윤 총장은 인용되고 나서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관련된 인서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을 해주시고 이런 사단을 일으킨 추미애 장관을 즉시 경질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민주당의 김태년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이거 정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게 인용이 됐습니다.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좀 평가하실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건 너무 오래전 일인데요. 왜냐하면 너무 확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윤석열 총장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두 개입니다. 네. 직무 배제 가처분. 또 하나는 직무 배제 자체의 문제를 거는 취소 소송했습니다. 네. 이 두 개 소송을 했고 그러니까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고요. 그다음에 취소 소송하면서 그 본안 소송이라고 하는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끝나고 30일까지 이제 직무를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인용됐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죠. 그리고 뭐 우선 법원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첫째는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 예, 그 크게는 6가지, 뭐 쫙 늘어뜨리면 8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우린 판단하지 않는다. 네. 그러나 직무 배제한 조치. 예, 직무 배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하는 것이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다고 본다. 뭐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라고. 네. 예.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사실 무리한 징계였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번에 이제 추미애 장관 측에 제기했던 것 중에서 결국은 그게 본안 소송까지 다퉈봐야 될 사안이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번에 직무정지에 이르는 것은 어쨌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그래서 그 집행 정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그날 같이 있었던 감찰위의 결과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얼마나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지금 윤석열 내치기를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징계위라고 하는 이제 그 다른 절차도 사실 2일날 소집이 무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일날 내일 소집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내일도 소집이 가능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7명이 이제 징계위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그 청구한 사람이기든 빠져야 되고요. 그럼 6명이 있어야 되는데 과반 출석이니까 4명이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3명이 이제 민간위원인데 한 분은 뭐 명망이 있는 분, 한 분은 그리고 법학 교수 중에 한 분, 한 분은 변호사 중에 한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주제가 넘어가나요? 네, 검찰에서 계속 가겠습니다. 2명은 검찰에서 데리고 오고 이제 한 명은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는 것인데 급하게 이제 법무부 차관이 본인이 부담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퇴를 하고 법무부 차관 한 명 이제 끌어다 넣었지만은 나머지 검찰 측 인사 2명을 법무부 차관 1명마저도 이제 부담을 느껴 사퇴한 상황 속에서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법학 교수 1명과 아까 변호사 1명이라고 그랬는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런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리고 법학교수회에서도 이미 밝혔습니다. 예, 이건 징계가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저는 어떤 법학교수든지 아니면 어떤 그 변호사든지 간에 오든지 간에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의 그런 어떤 집단적 판단을 뭐 과도하게 넘어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어쨌든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네. 모은다 해도 추미애 장관이 기대하는 판단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희가 아까 감찰위 얘기를 했는데요. 네. 11명이에요. 감찰위는. 예. 그런데 이거 7분 나왔습니다. 음. 근데 7분이 만장일치로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내렸어요. 감찰이 예. 부적절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징계위 무리하게 소집해가지고 또 추미애 장관이 하나의 무리수의 획을 긋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징계위까지도 가죠. 예, 아닙니다. 예. 우선 무리한 징계였다는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무리한 징계였다고 판단했다고 하는 건 팩트가 아니죠. 네, 직무 배제가 무리였다라고만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찰위원회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경선위원이 감찰위원이더군요. 예. 사전에 우리는 감찰위원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공개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감찰위원회 구성을 보니 이수정 국민의힘 경선위원이 감찰위원이더군요. 아, 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냥 감찰위는 이거야말로 중립적이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주형 의정부지검 검사가 들어있고 이분은 윤석열 측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수 한 분도 심지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을 없애자던 분이더군요. 네. 이게 다 감찰위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수정 국민의힘 경선위원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감찰위의 결정은 사실 정당성을 잃게 되고 네. 정파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징계위에 관해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소상히 알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고기영 차관이 부담이 되겠죠. 검사들 정관예우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앤 상태에서는 이후에 먹고 살려고 해도 네. 검사들은 먹고 산 이즘이 없겠습니까? 정관예우 받아야 되는데 검찰 조직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네.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고기영 차관이 사퇴를 했고 즉시 청와대가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용구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뭐 어떻게 징계위가 구성될지는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제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 법무부 차관이 가장 먼저 사퇴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 그리고 명망 있는 사람 1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것들 사실 어떤 징계든지 간에요. 아니면 어떤 위원회 조직에서든지 결과를 내놓으려 그러면은 명단을 공개해야지 공신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이나 제척 신청을 하는데도 명단 공개가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 아까 그 최민희 의원님께서 윤석열 총장과 친분 있는 인사라 가지고 뭉뚱그려 가지고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면은 뭐 여기서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과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거나 인사를 추미애 장관 측에서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그 징계위원회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러려면 명단을 알아야 되는데 명단이 공개가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기피나 제척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여러 학계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예. 저는 왜 명단 공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 물론 명단 공개를 하면은 뭐 회유나 협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나중에 결과가 나올 때는 명단이 네. 같이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봤을 때 저는 과연 이번에 검찰 측 인사 2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네. 추미애 장관의 영향력 밖에 있는 인물을 추천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우선 말을 좀 잘 알아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거기 감찰위원회 명단이 일단 다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분들을 보면 네. 이수정 국민의힘 경선위원이 들어있었다. 이건 정치적 중립성이 파기된 거기 때문에 감찰위원회 결정이 정파적인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분에 대해서 기피 제척 그리고 신청 하기로 잠깐만요. 했으니까 최민희 그러면 시간입니다. 사전에 예. 몰랐으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이주형 의정부지검장이 윤석열과 친하다라고 제가 표현 안 했어요. 윤석열 총장과
거의 윤석열 개라고 할 만한 검사다가 핵심이에요. 검사. 친한 건 아닌데 윤석열 개예요? 잠깐만요. 예. 친하다라는 표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윤석열 개 검사예요. 검사. 네. 지금 검사들은 다 윤석열 총장 편들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립적인 판단이 아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저는 징계위원회가 사전에 명단 공개하는 거 저는 못 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수사자문위원회 할 때 사전에 명단 공개한 적 없어요. 이거 다 사후에 발표합니다. 왜냐? 네. 사전에 공개하면 이쪽 저쪽에서 마녀사냥을 하기 때문에 대개 사후에 결정과 함께 공개하거나 그것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결정하는 건 우리나라 행정법과 행정체계상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 마음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을 구성할까요?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은 검사로서의 특권 외에도 네. 본인에게만 특별히 특권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런 특권을 요구하는 행태를 언론과 야당이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위한 법과 규칙이 지금 우리 사회의 관습법으로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사전에 명단을 저는 공개한 경우 본 적이 없어요. 마녀 사냥이 이쪽이든 이쪽이든 마녀 사냥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예. 윤리심판원장 지금 검색했더니만요. 임채균 변호사가 이름이 바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윤리심판 조직이든지 간에 감찰이든 아니면 징계든지 간에 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 있는 임채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협이나 아니면 로비에 노출돼 있는 분입니까? 잠깐만요. 윤리심판 원장이에요. 그분. 예. 지금 위원장은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공개되어 있어요. 윤리심판위원도 공개돼 있어요. 민주당에. 잠깐만요. 그리고 이 징계위원회와 정당의 윤리심판위원회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할 때 그때 이런 경우 명단이 공개된 경우 모든 위원회는 명단이 공개된다고 했는데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수사자문위원회 사전에 명단 공개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교는 법무부 내의 과거의 행정처리 혹은 법무부와 가까운 대검의 행정처리 내에서 찾아보세요. 저는 당연히 기피 제척의 없었습니다. 신청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예. 이분 명단이 사전에 공개되어야지 이분의 친서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분이 기피 제척 사유가 있는지를 파악할 거 아닙니까? 가서 얼굴 보고 이 사람은 기피 제척 사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감정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저 사람이 싫다 좋다 하면 안 되고요. 검사징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그 기피 사유, 제척 기피 사유는 첫째, 위원장이나 위원, 본인 혹은 자기 친족, 과거에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징계 청구한 자의 사건 심의, 징계 청구한 자,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이 청구를 했죠. 예, 사건 심의는 안 된다. 이렇게 요 두 개 나와 있고요. 이외에 일반적인 관례는 형사소송법에 그 법관의 제척 사유를 준합니다. 근데 법관 제척 사유 어디에도 과거에 그 법관이 이 재판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기준을 윤석열 총장의 마음, 윤석열 총장의 호불호로 보시지 말고 법적 기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검사징계법상 제척 기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러면은 최민희 의원님께서 이수정 교수가 국민의힘에서 특정한 당직을 맡고 있다, 위원회 소속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반영된 감찰위의 의견은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정파적이다라고 얘기했죠. 그건 근거가 뭡니까? 거기에 아니, 그럼 제척이나 기피를 하는데 그런 어떤 정파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아니 감찰위 조직에서 그런 아니, 것들을 그럼 지금 기피 제척하게 되어 있습니까? 잠깐 답 드릴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정파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네. 네. 국민의힘 경선위원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경선위원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11명의 위원 중에서 끝까지 들으세요. 아니 먼저 제기하셨으니까 11명의 위원 중에서 답을 할게요. 자, 제가 7명의 정리하겠습니다. 감찰위원이 물었으니까 만장일치인데 답을 해야지. 최민희 의원 답해 주시고 네. 그리고 네, 네, 예, 네. 이준석 최고께서 말씀해 그것만 주시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수정 국민의힘 경선위원이 감찰위원인 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팩트는 사전에 아무도 몰랐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정파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정파적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수정 경선위원이 감찰위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11명의 감찰위원이 있고요. 예. 7명이 들어가서 만장일치로 감찰과 징계가 부당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수정 위원을 뺀다 하더라도 6명으로 과반의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가 정파성을 그렇게 띈다는 겁니까? 그분 개인의 의견을 뭘 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 지금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위원회 조직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조직은 정파적이야라고 하기에는 아니. 11명 중에 7명 참석해서 완장일치였고 그중에 네. 1명 이수정 교수 만약 의견을 배척한다 하더라도 6명이면 과반의 의견으로 징계는 부당하다는 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럼 감찰위원회 전체가 정파적이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니, 예, 잠깐만요. 꼭 답해 주시고 아니, 이거 답해야죠. 이 주제는 마무리를 갈게요. 예. 보세요. 이수정 국민의힘 경선위원이 감찰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간 결정이 정파적으로 보인다. 저는 이건 그냥 상식의 판단이고. 예. 그런데 더 들여다보니 이주영 검사가 들어있더라. 지금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대해서 전국에서 전 이게 검란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총장 편을 들고 있습니다. 아, 검사는 검사 편이겠구나, 이 사람. 그리고 나머지 두 분 또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 이름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도 없애자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네. 이런 분들이 들어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파적이고 검찰의 편에 선 분들이 결정이구나. 이 정도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합니다. 저는 똑같은 논리를 뭘 할 수 있냐면요. 지금 7명의 징계위원 중에서 예. 4명에 대해 가지고 추천권 또는 선임권을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행사합니다. 그럼 이건 볼 것도 없이 편파적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예. 지금 약간 체계를 잘못 알고 계신데 지금 감찰위원회는 자문기구예요. 네. 예. 그리고 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하는 데입니다. 징계.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건 법무부 장관이 행정체계상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구성에 그리고 잠깐만요. 7명 중에 4명을 추미애 장관이 하는 거 맞죠? 맞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런데 잠깐만. 뭐가 편파적이지 않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건 편파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편파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건 편파적이다 아니다는 그건 국정 자의적 철학에 따라서란 말이 판단이시고 편파적인 겁니다. 아니, 공무원 징계하는데 자의적- 국정 철학이 왜 들어갑니까? 아니 자의적 판단이고 예.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을 너무 옹호하시니까 그런 건데 윤석열 총장은 진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장모가 수사받고 그것도 특검받아서 기소조차 안 됐다 수사받고 아내는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고 그다음에 가장 친한 소윤의 형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경찰에 대한 수사를 막지 않았냐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다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이건 정파적인 자리입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윤석열 이거를 뭐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면 법무부 장관 임명하실래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기본적인 행정 체계를 그러니까 무시하는 발언이다. 저는 예, 정파적이라고 마무리해 인정하셨으면 주시고요. 되고요. 그거 결국 그러면 아까 윤석열 총장의 4가지 뭐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열거하셨는데 세 가지. 3가지. 그 사건 중에 단 하나도 지난 청문회 때 저희 야당이 지적 안 했던 거 있습니까? 근데 왜 야당은 지금 지적 안 하세요? 그때 지적했어요. 아니 네, 근데 왜 그때 지금은 안 하세요? 민주당이 깔끔하게 클리어해줬어요. 이게 무슨 아니, 문제냐고. 클리어. 자, 예를 들어 부인인 김건희 씨가 무슨 후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은 언론사가 주최한 행사지 김건희 씨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후원은 실질적으로 언론사로 들어갔다. 이거 다 녹음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거. 예. 그러면 왜 그 국민의힘은 똑같이 법사위에서 청문회 할 때 과거에 했던 주장을 지금 안 하세요? 지금 하시면 돼요. 그게 윤대진 진실이라면. 총장에 대해 가지고 그때 뭐 그 녹취 파일 나오고 한 거 저희 당 장재원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민주당이 아니죠. 녹취 파일 문제 없다고 시사- 했어요. 뉴스 그쪽으로 타파- 그다음에 이제 하시면 안 그걸로 질의한 되고요. 게 다시 장재원 돌아와 아닙니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옹호한 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청문위원이 아니었으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팩트는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뉴스타파가 맞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왜 지금 그 과거의 주장 계속 안 하십니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저는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그건 클리어됐고 예, 두분 지금은 잠시만요. 징계 사유로 안 됐어요. 재심할 이유가 없는 거고 예, 저한테 좀 시간을 아니죠. 좀 무슨 주시고요. 청문회가 재심입니까? 그게 재판입니까? 예. 그런 우여곡절이 다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내일
징계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뭐 연기가 될 수도 있다. 무슨 뭐 규정과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곤 있는데 내일 열린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또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좀 지났어요. 잠시 쉬었다가 두 분 좀 차분해지시고 다시 두 분과 치열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설하고 돌아왔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복귀 이후에 월성원전 관련해서 이 산업부의 공무원에 대한 수사, 영장 청구 이 부분 구속 수사에 대해서 결재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SNS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장 올리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일 열릴 것인지 안 열릴 것인지 그리고 징계위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명 중에 4명을 채워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추미애 장관은 당연히 이번엔 기피 배척의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관하시는 분 한 분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네네. 이용구 변호사가 그 검찰 쪽에서 2명을 이제 선임해야 되는데 네. 이 검찰 2명도 지금 뭐 이래저래 윤석열 총장과 감찰 등으로 얽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사람 찾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서초동에서 들려온 얘기고. 다만 이제 그걸 선임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민간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 감찰위도 거의 다 민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했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것인가? 이거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좀 여권에서도 이걸 좀 늦추자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늦췄을 때는 또 정치적인 또 폭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전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해임이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오늘자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 발표된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건데 여론조사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8명에게 표본오차 2.5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신뢰수준 95%에서요. 응답률 예. 4.4%에 무선 면접 10%, 무선 70%, 유선 20%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조사했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지지한다가 37.4, 지지하지 않는다가 57.3. 예. 취임하신 이래 최초로 20% 격차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아마 여권에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심각성을 받아들일 것 같다. 예. 이게 지금 그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나온 이후에 이런 변화가 발생한 것인데 만약에 네네. 해임까지 진행된다고 하면은 여론이 더 비등할 수 있다. 이 점을 강하게 의식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 여당에서 연기론이 나왔다는 근거 되세요. 누가 그랬습니까? 언론에 이름 2개 대세요. 기사가 나와 아니, 있습니다. 이름 지금. 대세요. 이름. 언론에 기사 2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름을 대라고요. 누가 연기하자고 여권에서 얘기. 익명 보도인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익명이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거 익명으로 보도하는 거 정말 대한민국 언론 문제고 그 익명 보도를 가지고 여권에서 연기하자고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네. 네. 뭐 예를 들면 뭐 김혜영 최고나 이런 전 최고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 그거를 여권의 비중 있는 여론으로 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는 팩트의 이기는 장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떨어진 데를 보면 호남이 16% 떨어졌어요. 제가 16%, 17% 그리고 진보층에서 10% 떨어졌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윤석열이 갑자기 검찰총장인데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데도 왜 여당은 이러고 있냐. 그 이런 여론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해임하는 순간 지지율은 큰 폭으로 반등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총장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용구 차관의 재척 사유가 원전 수사 때 산자부 장관 변호인 맡았다 이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검사징계법상의 이유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변호인들은 사실은 뭐 여야를 넘어서 변호사 하다가 뭐 누구 그 재판 수임했다고 문제가 되지만 그건 참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을 사임하는 순간 재척 기피 사유가 소멸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건 법적으로 좀 판단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검사 2명이 성립이 안 돼도 사실은
7명 중에 4명 출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4명은 채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예. 지금 워낙 상황이 역동적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이런 검찰총장 예를 들어 이런 정파적이며 정치적인데 중립성을 얘기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분이 한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해 줬잖아요. 이렇게 정파적인 검찰총장이 계속 대권 야권 후보 1위로 오르면서 이렇게 두 손에 떡 들고 놀부처럼 이렇게 하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5035님께서 여당 야당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누가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런데 저는 누가 보면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 치려고 처음에 시작했는 줄 알겠습니다. 지금 누가 국민 누구나 전부 다 알고 있는 게 여권이 윤석열 총장 치려다가 이 상황 만들어 놓고는 윤석열 총장 탓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직권 남용의 법위에 대통령 위에 행정체계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네, 각설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 공급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준비된 인서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일부 중형 아파트 공급이 일부 있긴 하지만 보통 1, 2인 가구의 중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얘는 알고 절대적인 공기가 네. 필요하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이시니까 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빵이라면 뭐 밤새서 만들겠다는 말씀 사실 좀 내던지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거죠. 저희는 봄쯤 되면 시장의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김교흥 의원의 질의에 김현미 장관이 답변을 했고 이어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지적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의 인서트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 내놨고 또 최근에 이제 전셋값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한 번씩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좀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최고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빵에 비유했는데요. 네네. 그럼 지금 빵 하나를 사기 위해 가지고 100명이 줄 서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신축 일반 분양이 뜨면은 1대 100 정도는 쉽게 갑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박원순 시장께서 시정을 했던 10년 동안에 그 빵 만든다 그러면 다 반대했거든요. 서울에서 새로운 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네.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한 용지 공급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지금 신축 부지를 공급할 방법은 일부 짜투리 이제 불용 용지를 공급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은 대단히 공급을 하려면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줘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이 청량리 쪽에 개발한다고 하니까 개발하려면은 588 옛날 집창촌 관련된 유적을 남기라 그랬어요. 그 안에. 아니 새 아파트 지어서 살고 싶은데 거기에 집창촌 흔적을 남기라 그러면 어떤 바보가 그걸 재개발합니까?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한다 그러니까요. 감시탑이랑 교도소 담벼락을 남기라 그랬어요. 아니 누가 새 아파트 들어가는데 옆에 교도소 담벼락을 놓고 살고 싶겠습니까? 잠실 5단지 새로 짓겠다 그러니까요. 굴뚝이랑 아파트 한 동을 남기래요. 아니 새 아파트 속에 흉물을 왜 남겨놓습니까? 개포동 개발한다고 하니까요. 아파트 2동을 남기래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빵을 구워야 되는데 빵에다가 막 시에서 개입해가지고 겨자를 넣어라 무슨 뭐 이상한 거 넣어라 다 해가지고 못 만들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빵이라면 내가 밤새도록 만들겠지만 아파트가 그렇지 않다? 이거는 박원순 시장 탓입니다. 지금까지 빵을 못 만들게 누가 했습니까? 계속 그런 거 이상한 거 빵에 집어넣으라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또 자기 발등을 찍었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국민의힘이 부동산 부자 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관련하여 부동산이 폭등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고 예. 그것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다. 이거에 반론을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어느 정도 했을 때 합리적일까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규제는 다 부동산은 그럼 규제하지 말고 재건축, 재개발 업자에게 다 맡겨라. 설마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놓고 말꼬리 잡고 그리고 부동산을 놓고 정파적인 갈등을 하는 건 여든 야든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싸워서 답이 나오면 그렇게 하죠. 이건 말장난이고 그 말장난으로 대책이 나오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공급임대 11만 호 공급한다는 건데 네. 저는 이게 장기 임대 중에 여전히 공실임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입지 조건이 안 좋아서 네.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차가 없으면.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어떤 정부든 교통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윤희숙 의원이 김현미 장관이 진지해 보이지 않는다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김현미 장관처럼 지금 부동산 문제로 전 인생이 정치 인생이 걸린 사람 없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 같은 전문가가 김현미 장관을 만나서 예. 머리를 맞대는 게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공공임대 11만 호 공급은요. 빵을 달라 그랬더니 과자를 달라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 것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재화든지 가격 결정의 메커니즘은 수요와 공급이고요. 왜 재건축을 하기만 하면 값이 오릅니까? 굉장히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신축 떴다 그러면 1대 100이 뜨는데 가격이 안 오르겠습니까? 잠깐만요. 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단순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결정된다는 생각은 알겠습니다.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민이 필요하고 네.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 예, 빠집니다. 알겠습니다. 장마가 들면 배추값이 오르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고요. 각설하고 올해도 동작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저희가 뭔 또 말인지. 왕성한 토론들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